죄책감이 심어지는 그 산단 논법을 누군가가 얘기해.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 그러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는 얘기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해관계인데, 그게 엄마나 부모나, 오빠나 선생이나, 성직자나. 그런데 그거를 일단 대전제를 아이가 수용을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지 생각하니까 내가 선에 있지 않아. 엄마를 귀찮게 하면 나쁜 아이야 라고 했는데 엄마가 나를 귀찮아해. 저리 가라고 한다든지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롭고 예민하게 구냐라고 하든지 그 대전제에서 나는 나쁘다라고 걸려드는 거죠. 그죠? 그게 두 번째 이제 산단 논법에서 1단, 2단으로 넘어가서 내 행동이 나쁘다로 넘어가고 최종 결론이 내가 나쁘다잖아. 이 단순한 논리. 이건 착하고 이건 나빠. 나는 이런 행동을 했어. 나쁜 행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빠. 어. 이 덫에 철커덕 갇힌 다음에 나머지는 인제 그 세뇌를 강화시키는 얘기죠. 각 집안마다 엄마들이 이 딸 자식을 어떻게 위치에 고정을 시키나 이 마법의 언어들이 있더만. 첫 번째가 "너 왜 이렇게 유별나냐?" 유별나냐. 그러면 안 유별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집안에 딸이 둘이면 한 딸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이쪽을 내가 맘에 드는 아이로 순치시킨다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개성에 대해서 유별나다라고 낙인 찍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자식들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전생에 무슨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부모가 그런 낙인 찍기를 계속하잖아. 아들인 네가 집안에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덧붙이겠지. 그럼 이 아이가 포기하면서 그 부모의 아젠다를 받아들여서 대리 부모 역할을 큰딸 큰아들이 하는 거죠. 때로는 둘째나 집안에 꼭 고런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 걔는 계속 칭찬과 격려의 대상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발전하면서 강박적인 틀에 매이는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는 부모가 하지 않아도 얘가 대리해서 이 집안에서 낙인 찍힌 형제를 거칠게는 두드러 팬다거나 그렇게 부모가 하는 그 언사들을 자식이 그 형제가 또 다른 형제에게 대신하고 별나다가 낙인 찍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별나게 구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얌전하고 뭐 예민하고 좀 공부도 착실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딸은 착하고 지혜로워서 엄마가 믿는다. 너는 걱정이 안 된다. 네가 누구보다 낫다. 네가 네 애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그 낙인 찍힌 형제와 똑같이 얘도 무섭고 어쩔 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얘는 살아남는 생존 기술인 거지. 그런데 "니는 착하다. 니는 원래 알아서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강박적인 완벽주의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학업 성취가 좋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잘하는 애, 착한 애로 인제 딱 고정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심리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잘하고 있는 자신이 미안하고 '나는 진짜 잘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의심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이 완벽주의.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아이를 낙인 찍는 3단 논법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건 착한 아이야. 이렇게 하면 나쁜 아이야." 하니까 이 아이는 죽기 살기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해. 엄마 안 귀찮게 하고. 아이가 요구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 칭찬이 와. 나는 야단을 안 맞더라도 다른 형제가 야단 맞고 찍히는 꼴을 봐. 그럼 그 죄책감에 '그렇지. 너는 그걸 잘못했으니까 네가 야단 맞는 거지.' 그러면서 형제가 부모 대신에 "너네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는 뭐가 돼야 되잖아. 그 뭐가 되는 게 입시 잘 보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잖아.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아기가. 완벽주의 화신이 되어 있는 이 성취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그 집안에서 잘된 자식들이 갖고 있는 게 완벽주의를, 이거를 해체시키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고 자기가 갖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감각도 없이 막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치유 영성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의식이 있어서 자기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치유 영성계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마법의 얘기가 두 개더라는. 그리고 세 번째가 혼자 그러니까 좋냐? 그래 나 모질하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몇 개의 한 레파토리 한 3 개에서 5개 사이에 전 자식이 다 걸려 자빠져 있다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기억할 수 없는 시기로까지 소환해 가지고 낙인 찍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여기에 희망은 뭐냐면, 에고는 슬프게도 우리 자신의 에고가 이런 것 속에서 은밀한 만족감을 느낀다, 우리 자신이. 끝없는 넋두리를 한다.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우리에게 새겨졌던 이 가족 드라마, 가족 서사의 비밀을 우리가 샅샅이 드러내서 해명하면 할수록 힘을 잃는다. 이것이 영적 각성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다 보면 어떤 선명한 각성 상태에 올 텐데, 그때부터 몇 년간은 어떻게 살지 다시 배워야 하는 시기다. 과거에 그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적응된 살아가는 방식, 생존 기술을 각성 이후에 새로운 생활법, 생존 기술, 관계 기술로 재편하려면 몇 년간 새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간은 어떤 상태다? 헷갈린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때 주의할 점이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거다. 떨어져 나와 버리면 다시 못 돌아간다. 나에게 도전이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악착같이 우리들의 영적 각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악착같이 다시 배워야 된다. 예, SNL은 그 시뮬레이션 공간이다. 뭔가 뭐 되도 않는 짓을 하면서 사회생활의 어떤 시스템을 카피해 가지고 여기서 막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해 가려는 시기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과 상반되는 심리적 공격이 계속된다. 누가 하냐면 나의 에고가. 실제 내가 외부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일단 별개의 문제로 떼어내라. 떼어내시고, 이럴 때 경험자들이 많이 하는 조언이 평소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 보기를 권유한다. 흔히 그러죠.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행동이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장기적으로 패턴화된 거 를 와는 다른 선택을 주로 해 봐라.